아무도 레베카 엘의 집에서 이것을 발견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단지 모범적인 주부로 학부모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잔디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성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2일, 그녀의 깔끔한 주택의 다락방에서 보험감사관이 무언가를 발견했고 즉시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안쪽에서 잠겨진 공간에서 가정용 냉동고가 작동 중이었고 그 안에는 명백히 인간의 내용물이 든 2개의 큰 진공 포장 봉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까지 조용한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생활의 외관 뒤에 이런 발견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12년 경력의 경험 많은 보험감사관인 제임스 M. 은 전기공급회사의 정기적인 불만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웨스트뷰 교회 마을에 왔습니다. 미리 제공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L 가족의 집에서 야간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400와트를 초과했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밤늦게 드라마를 보거나 컴퓨터로 오래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임스는 이 편차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다가가면서 감사관은 즉시 완벽하게 청소된 길, 깔끔하게 다듬어진 관목과 생울타리의 고른 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집주인 레베카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절제된 모습이었고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제임스의 설명을 들은 후 여성은 거의 즉시 영장 없이는 아무도 집 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상했지만 의심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규칙, 소유자의 권리였습니다. 감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2층 창문에서 지붕 아래로 이어지는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케이블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전기 네트워크 사용과 재산 보험 규정에 가능한 위반을 언급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녁까지 그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돌아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의 남편인 에릭 L.I.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불안해 보였지만 침착하게 행동했고 검사관들을 기꺼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일반적인 방 점검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가전제품 모두 정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다락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출입구는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의 부분은 짧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에릭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위에는 장비, 도구, 약간의 개인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가져와 출입구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인들이 열쇠를 찾는 동안 제임스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작은 케이블을 보고 여분의 전력 소비가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입구가 열렸을 때 감사관이 먼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은 답답했고 퀴퀴한 냄새와 약간의 습기가 났습니다. 다락방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옷 상자, 오래된 책들의 더미, 그리고 에릭이 언급했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의 주의를 끈 것은 가장 먼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작동 중인 냉동고로 이어지는 전기 연장 코드였습니다. 옆에는 깔끔한 의자, 빈 플라스틱 바구니, 필름을 자르는 가위가 있었습니다. 냉동고 뚜껑을 열면서 제임스는 1분 후에 웨스트뷰의 조용한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냉동고 안에는 진공으로 단단히 밀봉된 2개의 큰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두꺼운 플라스틱을 통해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현장에서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특별수사팀과 범죄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수사관들이 위에서 작업하는 동안 부부는 그들의 거실에서 따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둘 다 다락방에서 냉동고를 본 적이 없으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첫 의심은 당연히 집에 접근 권한이 있고 방해 없이 장비를 연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주인의 남편인 에릭 엘라이 면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이 그를 다락방에 비밀 연결을 설치하고 그것을 일반 가정통신으로 위장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로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다음날 이웃이 경찰에게 지난주 밤에 엘 가족의 집 위층에서 이상한 드릴 소리와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알렸습니다. 에릭 자신은 이 소음을 단순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구를 위한 새 선반을 설치했으며 낮에는 아이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불안함과 대답할 때의 불확실성을 주목했습니다. 수사의 두 번째 버전은 덜 명백했지만 그만큼 흥미로웠습니다. 다락방에 처음 올라가 패키지를 발견한 보험 감사관 제임스 M은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것을 찾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승진을 원했거나 사기 적발에 대한 보너스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전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했지만 그 전에 제임스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에릭의 야간 작업에 대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실제로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드릴, 나사가 든 상자, 설치, 액세서리들. 이웃은 에릭이 마당과 지붕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자주 봤으며 이전에도 도구 작업 소리를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처럼 보였고 의심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황이 수사를 계속 불안하게 했습니다. 다락방 출입구는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자물쇠의 열쇠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던 레베카의 열쇠 고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검시관은 예비 결론을 수사에 전달했습니다. 냉동고에서 발견된 것은 최소 4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에릭 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집을 속속들이 알고 다락방에 정기적으로 가는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남성의 역할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다락방은 그의 영역이었고 그가 도구와 장비를 보관하는 곳이었으며 이웃들이 그의 야간 작업 소리를 자주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의 모든 배선과 통신의 각 센티미터를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은 다락방 구석에 숨겨진 큰 냉동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 발견 이후 이틀 후 수사관들은 다시 엘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릭의 사무실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기술자에게 전형적인 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측정 장치, 다양한 굵기의 전선, 단열재 롤. 그러나 수사관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다른 발견이었습니다. 작업 책상 서랍에는 2021년부터의 메모가 있는 집 전체 전기 네트워크의 도식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문서들은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선명한 선, 상세한 표시, 이해하기 쉬운 라벨, 그리고 계획에는 모든 주요 연결 지점, 부엌, 거실, 침실, 지하실. 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어떤 도식에도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선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특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소한 것을 기록하는 전문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 추가 라인을 표시하는 것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식 없이 다른 누군가가 설치했거나 에릭이 의도적으로 계획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을 정확히 누가 설치했는지 에릭에게 직접 물었을 때 에릭은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정용 기기를 위해 직접 위쪽으로 배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가 위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녀는 그곳을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에릭이 설명했습니다. 에릭의 말을 확인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은 실제로 다락방의 반대쪽 구석, 지붕 경사면 아래에 설치된 오래된 에어컨 모델로 이어졌습니다. 장비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래되었고 표면에 얇은 먼지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에어컨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치의 명판에 표시된 전력이 정확히 400와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험회사를 불안하게 만들고 감사관을 이곳으로 데려온 여분의 400와트였습니다. 전력에 관한 발견된 위반이 냉동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웃들이 주목한 소음과 주인들의 이상한 행동이 단순한 가정적 우연의 일치였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에릭에 대한 의심을 부분적으로 덜어주었어야 할 것 같지만 수사관들은 사건이 마무리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전기 기술자에게는 너무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을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에릭의 말과 그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그는 에어컨을 왜, 어떻게 설치했는지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고 계획을 보여주며 진술에 혼란 없이 기술적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서 냉동고를 본 적이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있는 둘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의 지붕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었거나 에릭이 교묘하게 경찰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에릭의 직업 이력을 확인했을 때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꼼꼼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획되고 정확하게 실행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묘사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검시관은 경찰이 긴급히 요청한 DNA 신속 검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다락방의 진공 포장 봉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고 둘 다 에릭과 레베카와 생물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개입으로 간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숨겨진 매우 개인적인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일어난 일과 어떤 관련도 침착하게 부인했던 부부가 갑자기 발견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방관자에게 상황을 거의 명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분명히 경찰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 이후에도 그림에 맞지 않는 한 가지 상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레베카 엘루의 최근 몇 년간의 의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다락방에서 발견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의료 기록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완벽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사 기록에는 어떤 임신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의료 기록은 마치 레베카 자신이 위에서 발견된 것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그날까지 레베카 엘리의 이름은 전적으로 가정의 아늑함, 질서, 조용한 가족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학교 행사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토요일에는 이웃들을 위해 마당에서 바베큐를 열었습니다. 가장 관찰력 있는 지인들조차도 그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범적인 아내이자 새아이의 어머니는 자신 뒤에 철저히 숨겨진 흔적만 남긴 상황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DNA 결과를 받은 순간부터 경찰은 레베카의 의료 기록을 철저히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밝혀진 바 따르면 여성의 의료 카드에는 전형적이지 않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2번 가정인은 급성 위장 바이러스의 불만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8월이었고 두 번째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두 번 모두 증상은 자세하고 유사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심한 쇠약, 어지러움, 메스꺼움. 의사는 특히 증상이 밤에 악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이러한 상태의 다른 가능한 원인에 대한 암시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의 발견 이후 경찰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레베카의 두 바이러스 질병 기간 동안 그녀의 3명의 큰아이들이 집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이 날짜의 아이들의 위치에 대해 직접 여성에게 물었을 때 레베카는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 그녀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완벽한 설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표준 검증 절차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 에릭의 어머니는 지정된 날짜 공식 문서와 비행기 티켓으로 확인된 회의와 세미나로 완전히 다른 주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화 통화 기록은 이 날들의 할머니와 아이들 사이에 연락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은 레베카의 편리한 버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완벽한 이미지는 빠르게 이전의 광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미 여성이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상태와 행동을 철저히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큰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주요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레베카의 행동의 이상함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경찰은 그녀에 가까운 친척들을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베카의 언니인 제니퍼가 수사관들에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2015년에 어려운 출산, 제왕, 절개 후 레베카는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니퍼는 그녀의 여동생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저 일반적인 피로와 수술 후 회복으로 치부했습니다. 제니퍼의 이야기는 수사관들에게 가능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레베카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숨기면서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남편조차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록 확인은 다시 부정적인 결과를 주었습니다. 레베카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진단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자와의 상담조차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버전은 수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빠르게 또 다른 막다른 골목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가족의 재정 기록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레베카가 알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도시 외곽의 우체국에서 몇 년 동안 우편함을 임대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자의 존재에 대해 에릭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상자를 열었을 때 그들은 안에서 홈 레이버 세이프라는 이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온라인 상점의 영수증 시리즈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금액, 날짜, 주문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즉시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매는 규칙적이고 정확했으며 항상 특정 시간 강역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주문 배달 날짜와 의사의 의료 방문 날짜를 대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홈 레이버 세이프 회사의 각 영수증은 레베카의 의료 기록에 기록된 의사 방문 날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급성 위장 바이러스가 훨씬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무언가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전기 요금 청구서에 대한 단순한 확인으로 시작된 것이 갑자기 완벽한 어머니이자 아내로 여겨졌던 여성에 의해 신중하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수사로 변했습니다. 홈 레이버 세이프 회사의 영수증 발견 후 수사관들은 배달된 소포를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들은 표준적으로 보였습니다.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상점이 발송된 각 소포의 사진 기록을 보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법원 명령에 따라 이 사진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고 곧 이는 수사에 새로운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제공된 사진을 조사한 후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찾았던 바로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에는 발송 날짜가 있는 상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7일과 2020년 4월 22일. 두 번 모두 상자는 평범한 인터넷 구매처럼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장재를 자세히 살펴보니 의료용 물품 Sterile Forceps와 Medical Clamps라고 표시된 멸균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레베카가 그린 일상적인 그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주문에 대한 디지털 정보가 확인되었을 때 수사의 의혹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모든 주문이 L 가족의 가정용 인터넷 라우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매를 한 사람이 정확히 에릭과 레베카의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이러한 주문의 출처에 대해 직접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학교용 다양한 장난감과 소품을 주문한 자녀들이 그 구매를 했다고 침착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이러한 품목의 의료적 성격을 지적했을 때 레베카는 덜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아이들이 온라인 구매를 도와주는 동안 단순히 이상한 항목들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발견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설득력이 없고 너무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이 상자들의 배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직접 소포를 전달한 배달 서비스의 택배 기사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배달 중 하나, 특히 2017년 8월의 배달을 꽤 잘 기억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포는 야구 모자로 얼굴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어 즉시 알아볼 수 없었던 여성이 받았습니다. 택배 기사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레베카를 위해 소포를 받아가는 가능한 제3자에 대한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요 조사선을 버리지 않고 이 사실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택배 기사를 법정 화가와 연결하여 레베카 자신을 포함한 여러 가능한 인물의 사진을 식별하도록 제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는 모자나 다른 요소가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즉시 수사에 그 여성을 알아봤다고 확인했습니다. 수령시 야구 모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얼굴 윤곽과 움직이는 방식까지 기억했습니다. 이는 증언 기억이 의심이나 동요 없이 확실한 결과를 제공한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 중요한 증언 이후 경찰의 모든 관심은 최종적으로 레베카 자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그 의료 도구를 주문하고 받았으며 이 사실을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로부터 숨겼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으로 모범적인 어머니와 모범적인 학부모회 활동가의 이미지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요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배달과 다락방에서 발견된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 모든 세부 사항이 논리적으로 한 점으로 수렴했지만 소포 날짜와 냉동 보관고에 숨겨진 것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이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더 찾아야 할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다음 단계는 주문 배달 날짜와 다락방에서 발견된 것의 출현 시간 사이의 연대기적 연관성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이미 기술적이고 거의 일상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는 이미 날짜, 영수증, 의사의 증언, 소포의 보관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일은 경찰의 버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 복잡한 이야기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을 또 다른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고 증인 증언이 철저히 확인되고
법의학 검사가 완료된 후 수사는 레베카 엘에게 공식적으로 혐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세부 사항을 조작하고 자신으로부터 의심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녀는 양보하고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베카는 2번의 임신을 숨기고 의료 도움 없이 집에서 홀로 출산을 조직했다고 수사에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의 주된 이유로 그녀는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아내와 모범적인 어머니로서의 신중하게 구축된 이미지를 해치는 것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도덕적 또는 법적 규범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백 중의 여성은 자연적인 과정이 그녀의 개입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주된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락방에서 발견된 2사람 모두 제때 탯줄이 잘리지 않아 발생한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의학 검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지적했고 이것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의 중요한 요소는 다락방에 설치된 냉동고 압축기의 전력이 정확히 400와트라는 확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표가 처음에 보험회사의 관심을 끌어 감사관의 방문을 유발했습니다. 사실상 바로 이 사소한 일이 수사관들을 끔찍한 발견으로 이끈 연쇄 반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체인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Home Labor Safe 웹사이트에서의 의료도구, 인터넷 주문이 L 가족의 가정용 라우터의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 이름의 우편함도 문서와 감시 카메라 기록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레베카에게 속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에 보낸 법적 요청은 소포의 사진을 제공했고 그곳에는 여성의 바이러스 질병과 의사 방문 날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날짜와 내용물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수사는 사건의 완전한 연대기를 복원하여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베카의 죄가 명백하고 여러 독립적인 출처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여성은 갑자기 책임을 남편 에릭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남편이 그녀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냉동고 설치를 도왔으며 사실을 숨기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보를 철저히 확인했지만 에릭의 공모나 인식에 대한 확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릭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은 그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했고 게다가 수사 초기에 그는 수사관들의 의견으로는 위장할 수 없는 진정한 충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판사는 에릭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레베카의 재판 조작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전에 여성에게 법적 문제가 없었고 범죄 이전에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완벽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심각성, 의식적인 행동, 미리 계획된 행동은 어떠한 경감 상황도 고려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레베카 엘에게는 최소 25년 후에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작은 마을 전체는 이웃 에스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생각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의 헛간에 있는 거대한 소테 카밀라를 삶았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은 이미 이 사건을 지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로 명명했고 사회는 식인 행위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밀라는 실제로 죽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누구를 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비밀은 똑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저녁 칠레 남부 마울레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8시 15분 9세 카밀라는 어머니에게 이웃인 에스터의 집에 영화를 보고 밤을 보내러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방문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에스터의 집은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었고 가족은 오랫동안 이 여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7세 과부인 에스터 지인은 혼자 살았으며 이웃들에게 의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월 5일 아침 카밀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어머니는 이웃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에스터는 약간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어제 저녁 영화 직후에 떠났어요. 밤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틀 후 전체 지역을 충격적인 소식이 강타했습니다. 경찰이 에스터의 집 마당에 있는 헛간을 수색하여 45리터 용량의 거대한 알루미늄 솥을 압수했습니다. 내부에서 뼈 조각이 있는 진하고 흐린 국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냄비에서 발견된 뼈는 인간의 손가락마디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은 즉시 이 이야기를 포착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외쳤습니다. 삶아진 아이, 이웃이 소녀를 삶았다. 이전에 그런 규모의 범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조용한 마을이 국내 및 심지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즉시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첫째, 에스터의 집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벼운 비가 내렸고 땅은 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문에서 정원 문까지 이어지는 작은 크기의 신발 자국을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발자국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에스터는 지역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염소 도살 및 절단 공식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헛간에서는 절단 도구들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갈색 물질에 말라붙은 흔적이 있는 작은 도끼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석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이미 어둡고 불길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카밀라의 마지막 기록된 행동들이 알려졌습니다. 저녁 8시 30분 그녀는 어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화 보고 있어? 다 괜찮아. 이것이 카밀라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오후 9시 5분 이후 전화는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네트워크 접속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을에는 즉시 소문과 이론들이 퍼졌습니다. 에스터가 즉시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밀라를 마지막으로 산채로 본 사람이었고 그녀에게서 의심스러운 뼈가 있는 이상한 국물이 발견되었으며 여성은 초기 신문 중에 명백히 긴장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집을 감시했고 대중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카라비네로스, 칠레 경찰은 이미 기소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카밀라가 사라진 날 저녁 에스터의 집 근처에서 하얀 픽업 트럭을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은 카밀라의 전화가 연결이 끊긴 후 약 1시간 후인 저녁 10시 15분경에 거기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것을 지역에서 낯선 차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수께끼 같은 차량을 찾기 위해 지역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는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제시한 가장 큰 증거는 솥에서 발견된 뼈 조각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비공식적으로 지역 신문 기자와 대화하면서 발견된 뼈가 형태상 인간의 손가락마디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즉시 이를 시킨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공포와 공황이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에스터의 빠른 체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에게 위협과 증오의 폭풍이 쏟아졌습니다. 여성은 심지어 식료품을 사러 나가지도 못한 채 자신의 집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가능한 자경단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감시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되었고 곧 인간뼈에 대한 이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견된 뼈 조각들이 에스터가 합법적으로 판매를 위해 도살하던 염소와 같은 동물의 것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솥과 잔해물이 압수된 지 일주일 후 법의학 전문가의 예비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수사관들이 과감한 발표를 자제하게 만든 문구가 있었습니다. 뼈는 아마도 인간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끝없는 추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식인 행위 이론을 확인하기를 거부했지만 최종 결론은 왜인지 하루하루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문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예비 결론 직후 경찰과 언론의 버전에서 첫 번째 모순과 불일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처음 며칠 동안 그렇게 명백해 보였던 그림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모두에게 복잡하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릴 것입니다. 11개월 동안의 불확실성과 의심, 그 후 카밀라의 이야기는 도시에게 더욱 비극적이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 혼자 사는 염소고기 상인이 도살 면허 없이 밤에 도살을 하고 있을까요? 수사는 무자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발견된 뼈에 대한 예비 결론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사관들은 에스터 G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카밀라 사건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방법은 용의자 1번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도시는 에스터를 시끄러운 모임과 축제를 피하는 폐쇄적인 여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서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았으며 불필요한 교류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웃들의 개인적인 호감이나 반감에 관심이 없었고 실제 동기와 범죄 상황을 가리킬 수 있는 세부 사항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스터의 집과 지하실은 여러 날 동안 철저히 검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벽과 집에서 만든 통조림이 있는 선반들 사이에서 경찰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냉동고에서 14개의 냉동 염소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염소고기 거래는 에스터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면허는 오직 주간에만 위생 통제해서만 도살과 처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발견된 노트북의 기록은 야간 도살이 그녀에게 정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기록의 날짜 각각이 이웃들이 에스터의 집에서 불빛이 오래 켜져 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의 세부 사항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도살 시간은 항상 저녁 10시 30분과 자정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역 병원의 의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 세부 사항이나 진단 없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신과 의사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에스터에게 엄격한 질서에 대한 강한 열망, 강박적인 꼼꼼함,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어린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감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을 언급하지 않고 이 기록들은 경찰의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에스터에게는 자신만의 특이점이 있었고 그것들은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은 에스터는 긴장됐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카밀라가 사라진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에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에스터는 건조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영되는데 절대 놓치지 않아요. 경찰은 즉시 케이블 TV 회사를 통해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TV 신호가 실제로 해당 시간에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강력한 주장이 될 수 있었지만 에스터의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킨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이웃 중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저녁 10시 40분경, 즉 에스터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간에 그는 그녀의 헛간에서 들려오는 도끼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그 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따라서 용의자의 알리바이는 의문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순으로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활성화된 TV인가? 아니면 분명히 도끼 소리를 들은 목격자의 증언인가? 한편 언론에서는 경찰의 또 다른 술책과 관련된 스캔들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아마도 에스터의 자백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전에 헛간에서 압수된 도끼의 사진을 언론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어두운 갈색 코팅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카밀라의 피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암시는 분명했습니다. 기자들은 나머지를 빠르게 추측했고 뉴스는 다시 헤드라인을 터뜨렸습니다. 에스터의 피 묻은 도끼, 시기인 행위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이미 완전히 에스터에 반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믿었습니다. 여성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녀의 관여가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는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끝없는 추측과 언론의 압박이 있은 후 며칠 후 도끼의 실험실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실 전문가들은 명확하고 명백한 대답을 했습니다. 칼날의 코팅은 전적으로 염소의 피였습니다. 더욱이 집 전체와 에스터의 물건에서 인간 세포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밀라의 생물학적 물질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게 보였고 기소의 전체 버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사관들은 에스터를 용의자 목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DNA가 없다고 해서 절대적인 무관함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경찰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심스러웠거나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은 수사가 에스터에 대한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게 했습니다.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범죄의 그림은 흐려지고 처음에 비해 덜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에스터가 정말로 연관이 없다면, 의심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카밀라를 데려간 사람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신원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에 새로운 인물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이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와 목격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아직 앞에 있습니다. 카밀라의 아버지인 세르히오 A가 1년 전 아내에 대한 위협으로 제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수사가 에스터에 대한 의심과 하얀 픽업 트럭의 신원불명 운전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새로운 세부 사항이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카밀라 자신의 가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구세 실종 소녀의 환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특히 부모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밀라의 가족은 첫눈에 평범해 보였습니다.
작고 깔끔한 집, 딸을 돌보는 미혼모, 그리고 이웃들이 거의 보지 못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단순함과 전형성 뒤에는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세부 사항들이 숨겨져 있었고, 모든 일의 명백함과 명확성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족 생활 환경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에 빠르게 부딪혔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세르히오 A가 1년 전에 공식적으로 전 배우자와 그들이 한때 함께 살았던 집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제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은 이혼 후 그가 전 아내에게 수차례 표현한 위협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러한 위협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즉시 가족 이야기에 완전히 다른 색조를 부여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추가 확인에서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카밀라의 대화에서 아버지가 그녀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세르히오는 딸에게 짧고 날카롭게 썼습니다. 엄마는 내 대해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러한 메시지는 명백히 부모 사이의 갈등을 가리켰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을 경계시켰고, 특히 아버지의 불안정한 성격과 이전에 발급된 제한 명령을 고려할 때 그랬습니다. 또한 가족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집은 모기지로 구입되었고, 최근 몇 달 동안 지불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또 다른 이상한 에피소드를 기억했습니다. 4월 말, 카밀라가 사라지기 며칠 전, 그들은 세르히오가 집에서 몇 개의 큰 상자를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남자가 오랫동안 그곳에 살지 않았고, 전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상했습니다. 상자에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사건 자체는 전 남편과의 접촉이 완전히 없다는 어머니의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카밀라의 어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자신감 있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세르히오는 몇 달 동안 여기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전화로 간단히 통화했을 뿐이며, 그것은 항상 갈등으로 끝났어요. 경찰은 세르히오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수사는 어머니의 말과 완전히 모순되는 사실에 부딪혔습니다. 카밀라가 사라진 밤, 세르히오의 전화는 에스터의 집에서 3km 이내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를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여 가능한 동기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르히오가 강제로 딸을 데려가려는 시도. 이 버전은 빠르게 언론에 누출되었고, 기자들은 즉시 이를 받아들여 스캔들을 엄청난 규모로 부풀렸습니다. 새로운 헤드라인은 다시 여론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가족 납치. 세르히오가 전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납치했나? 도시는 다시 공황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식인 행위에 대한 무서운 버전으로 억압되어 있었던 것 외에도 이제 그들은 카밀라의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그를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세르히오는 갑자기 강력한 사회적 압력 아래 놓였으며, 그가 어떤 식으로든 카밀라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이 버전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자마자 이에 강력히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종 장소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 접근했습니다. 영상에는 그날 밤 10시 12분에 차분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세르히오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물리적으로 에스터의 집과 주유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 남편의 알리바이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고 그가 실종밤의 사건에 참여했다는 버전은 수사관들의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세르히오를 용의자에서 완전히 배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치 데이터는 너무 모호했고 전 아내와의 갈등은 너무 깊고 개인적이었습니다. 의심은 약해졌지만 수사의 일부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눈에 띄게 갈팡질팡하기 시작했고 설득력 있는 버전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야간 도살이 있는 에스터 또는 수수께끼 같은 하얀 픽업 트럭 운전자 또는 자신의 감정과 모순에 빠진 아버지. 경찰이 이러한 복잡하고 명백히 얽힌 선들을 풀려고 시도하는 동안 카밀라가 사라진 집의 뒤뜰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세부 사항이 나중에 발견되어 곧 전체 사건을 뒤집고 수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7월, 라스트릴리아스 운하 근처의 농부가 CA 이니셜이 수놓아진 31 사이즈의 어린이 운동화를 발견합니다. 수사가 무력하게 모순과 거짓 증거의 미로를 헤매는 동안 각각의 새로운 상황은 그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버전들이 나타났다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름 중반에 수사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관심을 원점, 에스터의 집과 그 인근 지역으로 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월 13일 카밀라가 사라진 지 2개월 이상이 지난 후 라스트릴리아스 운하를 따라 걸어가던 지역 농부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말라붙은 흙이 잔뜩 묻은 흰색 어린이 운동화였습니다. 신발 측면에는 깔끔하게 이니셜 CR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신발 크기는 31로 실종된 카밀라가 신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농부는 스스로 발견물을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동화는 즉시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전문적인 주의를 기울여 최대한 많은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하기 위해 특수종이 봉투에 신발을 포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핵심 세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밑창에 묻은 흙이 에스터의 집 뒤뜰에서 채취한 토양과 구성과 구조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신발은 카밀라의 것이었고 그녀가 사라진 저녁에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화 내부에는 더욱 중요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미 알려진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남성 상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빠르게 세르히오의 DNA 샘플과 비교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DNA는 분명히 아직 신원을 확인해야 할 낯선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신발을 발견한 농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즉시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어떤 픽업 트럭을 봤어요. 5월 5일 저녁 11시경 정확히 운하 옆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는 건 강력한 사냥용 범퍼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차를 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농부의 증언은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이전에 목격자들이 언급했던 하얀 픽업 트럭에 대한 초기 버전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든 지역 차량 소유주에 대한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세르히오는 파란색 세단만 소유하고 있었고 에스터는 아예 차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이는 픽업 트럭이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용의자 범위를 넓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심층 분석 결과 지역 사냥꾼인 루이스 아우리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야생 동물 밀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경찰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루이스가 실제로 농부의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특징적인 사냥용 범퍼가 달린 하얀 픽업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만에 설득력 있는 단서였고 경찰은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이스는 신문에 소환되었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행동하며 공황 없이 수사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했고 5월 5일 밤에 라스트릴리아스 운하 근처에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기록하는 도로 카메라의 로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곧 경찰은 루이스를 완전히 무죄로 입증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는 5월 5일 밤 카밀라의 실종 장소에서 1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의 하얀 픽업 트럭을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얀 픽업 트럭을 지적한 농부는 단순히 실수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기억이 불확실했고 그는 아마도 차량의 색을 혼동했을 것입니다. 루이스와 그의 픽업 트럭에 대한 버전은 이전 가설들처럼 즉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발 발견 자체는 카밀라가 살아서 에스터의 집을 스스로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픽업 트럭과 관련된 초기 버전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얀 차량은 더 이상 수수께끼의 열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신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카밀라가 무사히 에스터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고 이웃에 대한 모든 이전 의심이 다시 약화되었음을 분명히 가리켰습니다. 한편 경찰은 멀고 모호한 단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명확한 세부 사항들, 말 그대로 그들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서서히 결말에 다가가면서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중요한 것을 얼마나 쉽게 놓칠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금속 수집가인 노숙자 미겔은 정기적으로 에스터의 집 맞은편 차양 아래에서 잤습니다. 5월 4일 밤에 그는 평소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하얀 픽업 트럭에 대한 버전은 무너졌고 루이스 R은 의심에서 벗어났으며 발견된 신발은 카밀라가 스스로 에스터의 마당을 떠났음을 확인했지만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실종 지점으로 돌아가 바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의 지평선에 미겔, 더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는 트라우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고철, 빈캔, 오래된 가전제품을 찾아 항상 움직이는 노숙자 금속 수집가. 미겔은 종종 에스터의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 건물 차양 아래에서 잤습니다. 그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으며 경찰은 지금까지 그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4일에서 5일 사이의 밤에 아무도 미겔을 평소의 자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미겔을 찾았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자물쇠의 따개, 일반 드라이버, 그리고 명백히 어린이용인 잠금 장치가 없는 가느다란 팔찌. 팔찌는 카밀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유형으로 보아 분명히 거의 같은 나이의 아이에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어디서 얻었냐는 질문에 미겔은 대답할 수 없었고 단지 길에서 찾아서 금속 고철과 함께 팔려고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 기록 확인 결과 미겔은 이전에도 법 집행기관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인근 거리 중 하나에서 닭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그를 경찰의 눈에 심각한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미겔을 자세히 신문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신경질이나 공격성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카밀라가 사라진 밤에 창고 근처에서 자지 않았다고 경찰에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노숙자 쉼터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수사관들은 즉시 쉼터 관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쉼터의 등록 일지는 그날 밤에 의외로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이를 근무 직원의 교대로 설명했는데 어떤 이유로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날 밤 실제로 근무했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미겔을 기억할 수는 없었습니다. 쉼터를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겔의 옷에서 경찰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건축용 석회로 식별한 이상한 하얀 가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겔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내렸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이 가루로 덮여 있어요. 씻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죠? 이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수사관들은 사건의 전체 그림과 결과를 신속하게 요구하는 사회의 신경질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석회는 수사관들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죄자들이 때때로 건축용 혼합물과 화학시약을 사용하여 범죄의 흔적을 숨기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론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의 머리에 즉시 미겔이 증거를 용해시키기 위해 석회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미겔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오래된 장비를 수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때때로 채석장 작업에 사용되는 워킹 굴착기와 같은 특수 장비 소유자들을 위해 임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증거 용해 이론을 고려하여 경찰은 미겔이 일했을 수 있는 굴착기와 주변 지역을 수색할 영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결정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또 다른 거짓 단서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추가적인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바뀐 것은 경찰이 쉼터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일지의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중 하나가 카밀라가 사라진 밤 정확히 오후 11시 10분에 미겔이 조용히 쉼터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말을 완전히 확인해 주었고 그에 대한 정교한 기소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심은 다시 무너졌고 경찰은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겔은 주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그에 대한 모든 질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무언가를 보았거나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한 걸음 물러서야 했습니다. 미겔에 대한 의심은 공식적으로 약화되었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전문가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석회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디서든 건설 현장, 수리 작업, 오래된 장비, 그의 옷에 붙었을 수 있지만 경찰은 아직 이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겉보기의 사소한 세부 사항이 얼마 후 수사관들을 그들이 아직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완전히 예상치 못한 단서로 이끌 것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단서를 찾는 중에 있던 수사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은 여전히 처음에는 우연하고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과 디테일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밀라의 친구인 셀레나 구세가 갑자기 대화를 기억합니다. 카밀라는 에스터의 마당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거기서 냄새가 났고 어떤 아저씨가 돌아다녔어요. 수사관들이 모순된 증거와 설득력 없는 알리바이와 씨름하는 동안 카밀라 자신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나온 새로운 단서가 예기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 카밀라의 친한 친구인
셀레나 R에게서 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다시 인터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는 성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부모 없이 아동 심리학자의 참여로 엄격한 PACE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카밀라의 친구인 셀레나는 처음에는 불확실하게 대답하며 심리학자의 눈을 피했지만 곧 실종 며칠 전에 있었던 겉보기에 사소한 대화를 기억해냈습니다. 카밀라는 에스터의 마당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어요. 거기서는 냄새가 나고 또 어떤 아저씨가 항상 돌아다녔어요.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새로운 정보는 수사관들이 즉시 2배의 주의를 기울여 사건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셀레나에게 조심스럽게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세부 사항 없이 소녀는 그녀의 어린 기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꽤 명확하고 자신 있게 남자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수염이 있고 녹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어떤 무거운 자루들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를 몇 번 봤지만 항상 멀리서였어요. 이 증언은 경찰에게 중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특징에 맞춰 선택된 6명의 비슷한 남성으로 구성된 사진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셀레나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사진 4번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터의 남동생인 라울 G로 밝혀졌으며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어떤 수사 보고서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새로운 용의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에스터와 라울의 어머니, 별도로 살고 있는 노인 여성이 신문되었습니다. 라울이 누나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확인했습니다. 네, 그는 5월 4일에 그녀를 방문했어요. 자신의 농장에서 채소를 가져왔어요. 저녁에 저는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라울은 신문에 소환되었고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누나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즉시 확인했지만 해질 무렵 전에 그녀의 집을 떠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저녁 7시경에 떠났어요. 누나의 집에 아주 짧게 있었어요. 충전하는 것을 잊어서 전화가 꺼졌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의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라울의 전화는 실제로 꺼져 있었고 위치 데이터가 없어 수사의 의심만 강화되었습니다. 소녀의 증언은 빠르게 언론에 유출되어 다시 공공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즉시 아이들이 성인이나 수사 자체의 영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경찰이 미성년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아동 증언을 다루는데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 자체도 셀레나의 증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특히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이의 기억이 세부 사항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주의는 논쟁을 더 자극하여 사회의 추가적인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가의 또 다른 발견이 다시 상황을 뒤집고 의심을 라울에게 돌려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인간 생물학적 흔적이 없다고 인정받은 그 도끼를 계속 조사하던 중 갑자기 블레이드와 손잡이에서 유리섬유 미립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냥칼 손잡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특징적인 재료였습니다. 남자의 지인들에게 예비조사를 한 후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라울이 자신의 농장에서 바로 그런 칼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견은 라울을 범행 현장과 연결하는 첫 번째 물질적 증거가 되었고 이제 수사는 그의 관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기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울은 수사관들의 최우선 관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리섬유 발견 후 경찰은 즉시 라울 G에게 속한 지역에서 완전한 수색을 위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문서에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사에 관심을 전혀 끌지 않았던 마당의 오래된 정화조를 철저히 검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그를 범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물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었고 수사는 성급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부 사항의 출현은 수사를 새로운, 아마도 마지막 결말로 무자비하게 이끌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색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라울의 뒤뜰에 있는 오래된 콘크리트 구덩이가 정확히 무엇을 드러낼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언론은 수사의 겉보기에 우유부단함과 혼란에 대해 경찰을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지금이 바로 이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의 해답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은 것들, 모든 불일치와 의심은 곧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합쳐져 마침내 카밀라의 실종 사건의 비밀 베일을 벗길 것이었습니다. 2021년 9월 누에보술 수도국팀이 마당에서 지구 레이더 조사를 실시. 에스터의 오래된 플라스틱 정화조 아래에서 장비가 조밀한 유기물 덩어리를 감지합니다. 사건은 빠르고 불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라울의 재산 수색 영장은 받았지만 동시에 이웃 마당, 에스터의 마당이 다시 수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카밀라가 사라진 지 거의 5개월 후 공공서비스 회사 누에보수르가 지구 레이더를 사용하여 공공시설의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팀은 하수도 재건축 전에 이 지역의 오래된 정화조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지구 레이더가 정확히 에스터의 집 뒤뜰에 위치한 오래된 플라스틱 정화조 아래 집안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장비는 약 1m 깊이에 있는 크고 조밀한 유기물 물체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엔지니어를 호출했습니다. 엔지니어 펠리페 LI 현장에 도착하여 직접 재스캔을 실시하고 초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레이더그램에서 물체의 크기를 신중하게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상의 윤곽은 명확하게 그려졌고 약 110cm 길이와 약 40cm 너비의 대략적인 치수를 가졌습니다. 매장 깊이는 약 0.9m였습니다. 펠리페는 지체 없이 경찰에 연락하여 모든 조사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화조는 방치된 것처럼 보였고 뚜껑은 마치 누군가가 그 실제 상태를 위장하려고 한 것처럼 쓰레기와 건축 폐기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전문가들은 즉시 탱크 내벽에 석회의 신선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노숙자 미겔의 옷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제 석회는 중요한 것을 숨기려는 가능한 시도를 나타내는 훨씬 더 불안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정화조 뚜껑 가장자리 근처에서 법의학 전문가들은 녹색 천의 작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작은 셀레나가 에스터의 마당에서 무거운 자루를 운반하는 것을 본 남자를 언급하면서 말했던 바로 그 재킷 원단을 연상시키는 튼튼한 소재였습니다. 형성된 증거 사슬은 즉시 수사관들이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울은 재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게 보였고 불안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조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라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정화조는 2019년부터 사용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닦고 단순히 잡동사니로 덮어버렸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없어요. 1000번이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그의 말은 에스터의 구역에 바로 인접한 마당을 가진 노인 하나 B의 증언과 모순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5월 5일 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에스터의 마당 쪽에서 큰 소음이 있었고 석회 냄새가 매우 강하게 났으며 냄새는 거의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혼동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석회였습니다. 우리는 토양 처리에 자주 사용했어요. 이웃의 증언은 경찰의 의심을 강화했지만 라울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지 정화조가 바로 그날 밤에 사용되었다는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중하게 대안 가설을 제시하여 공공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검사는 지구 레이더에 의해 발견된 물체가 단지 에스터가 하던 염소 도살의 폐기물일 수 있다는 가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중과 언론이 이 버전에 매우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반적인 폐기물이 수사관들의 그렇게 면밀한 관심과 숨기기 위한 많은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든 버전이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고 검사의 말은 수사관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화조를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오래된 정화조 개방에 대한 영장을 발급했습니다. 소식은 즉시 퍼졌고 언론인들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비로부터 현장을 보호하고 절차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텐트 쉘터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진행 상황은 언론인들에 의해 거리를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정화조 뚜껑이 천천히 들려졌을 때 근처에 있던 모든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경찰관은 내용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중공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언론인들에게 촬영을 중단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화조의 내용물은 즉시 덮이고 경찰 테이프로 철저히 봉쇄되어 둘레 내부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식 성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발견된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극도로 불안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법의학 실험실 전문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발견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곧 발견된 물체가 4개월 이상 동안 찾아왔던 것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식 신원 확인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수사관들에게 단 하나의 중요한 세부 사항만 알렸습니다. 미확인 물체의 손톱 아래에서 정화조 근처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녹색 천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이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측하는 동안 경찰은 실험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정보 유출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수사가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발견된 녹색 천이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수사관들이 결론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확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2021년 10월은 수사의 결정적인 경계가 되었습니다. DNA 실험실 전문가들의 몇 주간의 침묵하고 체계적인 작업 후 분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견된 유해의 유전적 물질은 99.9% 정확도로 카밀라 A의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수사가 거의 반년 동안 기다려온 최종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실험실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손톱 아래에서 에스터의 남동생인 라울 G에게 속한 상피 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라울의 외부 특징과 생물학적 물질을 대조하여 그의 손가락에 이미 치유되었지만 신선한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발견된 흔적의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라울은 증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간결하고 다소 회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어요. 저는 단지 힘을 잘못 계산했고 그녀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누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사는 결론에 접근했고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세부 사항이 이제 명확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회의 공포와 공황을 일으킨 바로 그 수수께끼 같은 뼈는 단지 라울 자신의 뼈였습니다. 염소를 도살하는 동안 그는 실수로 손가락 관절을 다쳤고 그것을 일반 국물에 버렸습니다. 분석은 솥에서 발견된 피가 전적으로 염소의 것이었음을 확인했으며 식인 행위나 끔찍한 의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카밀라의 스마트폰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난당하거나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에스터의 집 마당에서 실수로 떨어뜨렸고 라울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도중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나중에 운동화도 발견된 운하 근처 풀에 기기를 던졌습니다. 전화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야외에 있었습니다. 수수께끼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된 석회는 라울이 유해의 자연분해 과정을 늦추려는 평범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누나의 집 영역에 바로 있는 닭장에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석회의 흔적이 그 시기에 우연히 근처에서 일하던 노숙자 미겔의 옷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증거 상황에서도 라울은 쉽게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과 누나와의 대면 신문에서 그는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에스터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전화해서 단지 구덩이를 덮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요청한 대로 했어요. 에스터는 지금까지 모든 기소를 담담하게 견뎌왔지만 감정적으로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그녀에게 바로 그날 밤 0시 17분에 라울의 통화가 기록된 전화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터의 메모장에는 형제가 실제로 어떤 구덩이를 닫으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발생한 일을 미성년자 살인 후 은폐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라울의 초기 자백과 사망 사실 은폐의 조합은 범죄의 엄격한 규정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톨리마 지방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울 지인은 살인 후 범죄 은폐로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누나 에스터는 많은 소문과 그녀의 완전한 관여에 대한 초기 버전에도 불구하고 비고의적 은폐죄로 3년 집행유예만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에스터가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지 상황의 압박하에 행동하여 남동생을 보호하려고 시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법원 판결에는 짧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 의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거짓 가설과 유죄자의 공황에 의해 악화된 비극적인 우연의 일치. 이 유명한 사건의 해결은 탁월한 형사수사관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공서비스와 법의학 실험실의 일상적인 작업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일반 수도국 전문가와 DNA 실험실 전문가들이 언론과 대중에게 매력적이었던 드라마틱하지만 거짓된 버전을 제쳐두고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